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마무리 준비 전략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될 평촌고 교사 최무철입니다. EBS 수능 특강 경제 영역을 좀 집필을 하고 있고요. 수년간 EBS 관련 출제 업무들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교협 대입 상담 교사단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또 준비하시면 될지, 또 현재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또 놓여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지원자 현황입니다. 생활과 윤리와 그리고 윤리와 사회문화 이 두 과목의 응시를 신청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죠.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과 윤리를 신청한 지원한 학생들의 인원 비율은 조금 상승했고요. 사회문화를 시험을 신청한 학생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건 이 윤리와 사상 수강 시험을 신청한 학생이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전년도에 지원자 순위가 대략 4위였던 윤리와 사상이 3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들과 생활과 윤리 과목과 그 다음 윤리와 사상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신청한 한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될 수 있겠죠. 또 이걸 살펴보면 생활과 윤리와 또 윤리와 사상 이 두 과목의 연계성이 그만큼 높은 만큼 이 두 과목의 원점수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나 또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자 대부분이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르진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원자와 실제 응시자의 수에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약 한 15% 정도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지원 인원에 비해서 실제 응시자 수는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이 여러 과목들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치르는 이 생활과 윤리 과목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과목에 작년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9월 이 수능과 또 학력평가에 대수능 모의평가에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 과목의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과 2등급 커트라인의 간격이 굉장히 좀 조밀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 한 문제, 3점짜리 문제 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라고 이제 이 등급이 이제 갈라진다. 그 문제를 하나 틀리고 나머지 킬러 문제 하나 더 2점짜리. 보통 이제 저희가 배점을 할 때 어려운 문제라고 다 3점 배점을 하거나 쉬운 문제라고 2점 배점하지는 않고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3점, 한 문제는 2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47점을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9월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47점이 1등급 커트라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서 이제 2점짜리 문제를 하나 더 틀리게 되면 2등급까지 이제 내려가고, 거기서 또 실수가 발생을 하면 이제 3등급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전년도 수능 그리고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3등급 커트라인이 대략 42점 선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적게 틀린 학생들은 3점짜리 2개, 2점짜리 하나 틀렸을 거고, 많이 틀린 학생들은 2점짜리 4개 이렇게 틀렸을 것 같은 틀리게 된 그런 상황이게 되는데요. 올해 6월과 9월의 경우에는 40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를 틀린 학생들이 3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커트라인 간의 간격이 조금 더 이제 넓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일반사회 과목이라서 사회문화 과목 중심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이 이제 2점 배점 되어 있거나 또 3점 배점짜리 2개 이렇게 형성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3점짜리 2개 틀린 학생들까지는 1등급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틀린 학생들은 이제 2등급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과 그 다음 9월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한 문장 한 문항으로 해서 3점짜리 한 문항 그리고 2점짜리 한 문항 이렇게 해서 한 개 정도 틀린 학생들까지는 1등급을 받았지만, 그거 이상 틀린 학생들은 2등급을 받는 형태로 됐고요. 2등급의 커트라인이 대략 40점 초중반대, 43점,
44점 정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활과 윤리에 비해서는 실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과목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제시된 문제들의 난도가 아주 어렵진 않고요. 평이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문항들이 출제되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2, 3, 4등급까지의 커트라인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형태로 이렇게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등급 컷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해서 최대한 높은 100분위를 받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니까요. 최대한 높은 100분위를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안정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이 사회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상 전략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학생들의 지원 전략이나 응시 전략까지 고려하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냥 교육과정 목표에 맞게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 출제자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두 과목 모두 다 물론 이 두 과목 이외에 나머지 과목들도 대부분 다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의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3단원 사회와 윤리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 많은 어떤 출제 비중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략 한 3문항 정도로 고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윤리에서 한 문항 더 출제되었지만 이러한 기조가 뭔가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또 출제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예년 수능과 같이 1단원, 2단원, 그 다음에 4, 5, 6단원은 3문항 그리고 3단원은 5문항 이런 형태로 아마 이번 수능에도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1단원 4개, 2단원 4개, 3단원 4개, 그리고 통계 문항이 좀 배치되어 있는 4단원에 5개, 그리고 5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단원에서 낼 만한 문제가 많지 않아요. 너무 평이하거나 또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출제 상황에서 담고 있어서 5단원에서 3개 이렇게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되는 내용들의 패턴을 다시 한번 좀 사회문화 중심으로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주로 1단원에서는 요 6가지 내용들을 주요 학습 요소로 삼고 있죠.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구분하는 1번 문항. 이건 저희가 문제 낼 때도 이 문제는 무조건 1번 문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을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본다던가 또는 논리적인 어떤 질문 예 아니요 형태의 그러한 형태의 문형으로 출제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이 두 가지 문항이 사실 동시에 출제되기는 좀 어려워요. 두 문항 중에 하나의 문항을 결국은 출제자들이 고르게 될 거고 그렇게 고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익숙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문항 출제 문항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조금 더 출제에 좀 더 수월하고 또 변별에도 쉬운 그러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구윤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출제를 안 하는 형태였는데 올 9월에는 연구윤리가 좀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로 출제가 또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 과정을 제시를 하고 이걸 해석하는 사회조사 과정 문항도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항상 나올 문항들이 나온다. 나올 문항들이 나오고 뻔한 그 흔한 유형과 똑같은 내용의 제시문 내용들만 사실 달라져서 문항이 출제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사회화와 지위와 역할, 특정 어떤 사람의 생애를 그리면서 이 사람의 사회화 상황이나 지위나 역할을 물어보는 문항, 그 다음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사례와 연관 지어서
특징을 구분하는 문항, 그다음 사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는 실제로 나는 명목론 이런 형태로 또 제시되는 문항들, 그다음에 일탈의 사례나 일탈 이론의 내용들로 논리적인 구분을 짓게 하는 문항, 일탈 이론. 그다음 문화의 속성을 묻는 문항, 문화 이해의 태도 쉽게 나오고 하위 문화 사례로 제시되고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역시 사례랑 개념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러한 패턴들을 거의 답습 계속해서 고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실 최근에 치러진 이런 기출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대략 어떤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될 것인가라는 걸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원의 경우에가 사실 최근 들어서 변화가 좀 많았죠. 과거에는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의 관점을 물어본다거나 계급론과 계층론을 구분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항이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출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두 파트에서는 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서 약간 좀 분량이 좀 축소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대략 한 3년 전부터 흔히 얘기하는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문항도 최근 들어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색깔칠해서 이동하는 모습들 보이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문항들이 최근 들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의 유형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 두 가지를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게끔 하는 이런 문항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5단원에서는 인구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으로 또 자리 잡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문화 단원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 문항들도 계속해서 15번 내지 20번 이렇게 배치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쌤이 지금까지 이 사회문화 과목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 모의평가까지 어떠한 문항들이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르면서 풀어봤습니다. 그죠? 6월, 9월 모의평가 다 풀어보셨을 거고, 전년도 수능과 전년도 6월과 9월 역시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다시 한 번 더 이 기출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시중에 출간되는 모든 문제집과 또 봉투형 모의고사,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까지 모두 다 사실은 이 1년에 치러지는 이 세 번의 평가원 주간 이 시험에서 선택되는 사용되는 선지들 그리고 문형의 구조들 이런 것들과의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사실 출제자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출제하는 인원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고 문형이 많이 나왔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무조건 최근에 치러진 평가원 기출문제 5개, 이 5개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루셔야 되는 것은 올해와 그리고 작년에 치러졌던 3월, 4월, 7월, 10월 학력평가입니다. 이 학력평가 문항 또한 다른 어떤 문항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의 출제와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이 출제와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는 사설 문제집들 그런 문제집들 같은 경우가 사실 검토의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저도 집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검토의 횟수가 짧다면 아무래도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또는 평가원의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횟수의 검토와 아주 오랜 기간의 출제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정갈하게 좀 더 다듬어지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되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1년에 치러지는 4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3월과 10월 문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4월 문제, 인천에서 주관하는 이 7월 문제, 이 4번의 모의고사의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출에 집중하라는 것을
한 번 더 풀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평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가 이제 문항지 끝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 7번의 1년에 3학년 동안 7번 치러지는 이 모의고사 모두 다 EBS에서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 내용까지 각 선택지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리 내가 예전에 풀어봤다 하더라도 다시 풀어보시면 또 틀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사실 문제를 낸 저도 다시 풀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건 EBS 연계 교재를 다시 보자입니다. 사실상 저희 출제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건요,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없다. 결국은 기존에 냈던 문항들이 서로 병합되고 혼합되고 섞이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교재 연계율, 연계 교재와의 어떤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떨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계 교재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수능을 출제하는 또 학평을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연계율이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수능 특강에서 출제되는 문항, 수능 완성에서 출제되는 문항과 수능 문항이 저는 과감히 이야기를 하건데 연계율이 100%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동일한 문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출제를 할 때 또 저 연계율을 더 신경을 써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새롭게 제시된 어떤 문형들, 그런 문형들을 차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 보시면 기본 문제는 한 장에 네 문제가 들어가죠. 굉장히 좀 분량이 작고 미니멈한 그런 문항들을 이제 내게 되고,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제 두 문제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능 특강 집필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이고 학생들이 바로 알아야 되고, 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2학년 아이들한테도 풀어주고 싶은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에 배치를 하고, 이 문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유형으로 또는 새로운 어떤 평가 요소로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새로운 문형들은 실전 문제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전 문제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셨으면 이 실전 문제에 제시된 내용 중에 이건 좀 처음 보는 형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 문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 역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모두 다 1년 동안 씁니다. 진짜 1년, 지금 이제 저는 2024년 수특을 이제 쓰고 있는데 1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집필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중의 문제집보다 그만큼 많은 수고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집필을 하기 때문에 이 문항들도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수능 완성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특이랑 달리 이제 실전 기본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항들 중에서 뭐 익숙한 문형 같은 것들은 뭐 쉽게 이제 넘어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형들은 다시 한번 짚어가시는 것 또한 추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같은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가능한 매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4시 32분, 중간에 2분은 이제 문제 교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푸시되, 가능하면 한 과목을 30분 이내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5분 안에 푼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 탐구 과목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그런 역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쉬운 파트는 좀 빠르게 답을 체크해 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파트들은 문항의 내용과 자료를 모두 다 꼼꼼히 읽어야 되는 그런 문항들도 있죠. 이를테면 사회문화 기준으로 보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러한 평가 요소들 중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별 임금 격차나 사회보장 제도나 또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제시된 자료들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 계산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이 문항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3분에서 4분 정도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분 내외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나 자료 수집 방법, 사회와 지위 역할, 실제론과 명목론, 문화의 의미 속성, 문화 이해의 태도, 이 문항들은 사실 30초 컷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항상 같은 형태의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동안 나온 선택지들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과목들, 문제 문항들은 30초 컷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간 갈색으로 표시한 사회조사 과정이나 사회이동, 계층구조 요 문형들은 상대적으로 읽어야 될 글 내용들도 많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요 문항들이 대략 한 2분 내외. 그다음 초록색으로 표시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나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일탈 이론, 하위문화, 문화변동 요인과 양상, 빈곤 유형, 사회적 소수자, 진화론과 순환론. 이 문형들은 문형을 좀 어렵게 꼬우면 논리적인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끔 시켜서 대략 한 2분에서 3분 가까이 소요되는 문항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분 내외로 해결하기 쉬운 그런 문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 평가 요소별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문형들별로 내가 얼마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 문형들을 내가 풀어내는 스킬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려면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날짜로 따지면 30시간이지만 또 시간으로 따져보면 분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수능을 치르는 그날 이선택 쌤이 이제 가르치는 사회문화 과목을 마지막 4시 2분에 문제지를 받았을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에 나고 동시에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기출문제 펴시고 연계교재 본인이 푸셨던 흔적 남아있는 것 다시 꺼내보셔서 내가 그때 이거 왜 틀렸을까 라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얼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